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 약간 굴곡이 있는 남자로 40대 후반에 이르러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함께 응원하며 힘을 내봅시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 매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40살 때 만났으며 둘 다 초혼이었고 그동안 연애 같은 연애를 경험한 적이 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늦게 만난 배필이어서 아내에게 항상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또한 아내의 집안은 꽤 잘 사는 편이었지만 반면에 저는 부모님도 없고 볼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남과 처내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심으로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처가에만 가면 초라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장인어른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마중 나가겠다고 했지만 장인어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자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네, 무슨 소식이에요? 설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장인어른, 뭐이새 누가 너희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했냐? 애를 낳으면 그게 다 돈이야? 차라리 나 찾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어차피 운된 소리 집어치우고 왜 당신은 나한테 용돈을 안 보내는 건가요? 다른 사이들은 차가 말뚝만 보면 저를 올린다는데 말이에요. 자네, 혹시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장인어른. 유미는 제 인생의 최대 행복입니다. 누구보다 의미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표현을 해야지. 표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쓰러진 내 딸을 데려간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말이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구걸하듯 말을 해야겠어요. 이게 참으로 미궁에 빠졌어. 아, 용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네요. 귀하고 소중한 따님을 주셨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장인님, 제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 많이 드리지 못하고 여유가 되는 만큼 보내드려도 될까요? 얼마를 주시는 건지 말씀하신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건가요? 100만 원이요? 아니요. 장인님이 그 정도는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씩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신혼집 대출금 때문에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더 챙겨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10만 원씩 드리도록 할게요. 단지 10만 원을 주겠다고 내가 현재나 놀려? 나랭 그 돈을 받으려고 낭비하지 마라. 내가 그 돈 받으려고 혹시나 해? 나는 속상해하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씨, 우리 형편이 좋지 않아.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한 푼도 주지 않으셔서 이 사람이 현수까지 다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것에 용돈 1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돼요. 딸아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너는 결혼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용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네요. 치사하게 결혼자 가면 좋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딸은 출가 외인이라 투자를 하지 않은 거라고 몇 번을 말했냐?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내 집에서 먹고 살면서 들어간 돈에 생각 안 하냐? 그 돈이면 빌딩 하나를 짓고도 남는다고 아빠.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형편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혼술까지 다 대출로 마련해서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요. 게다가 이 사람이 결혼 전 아빠 사업에 보태 쓰시라고 목돈도 드렸잖아요. 그거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용돈을 요청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빌린 돈을 가계부에 일일이 기록하는가 봐. 많이 잘하고 살아. 그래. 너는 잘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서로 잘하면 좋을 것 같아. 김서방은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내라고 말해. 알았어요. 장인어른은 사업을 대규모로 운영하면서도 무슨 욕심을 그리 많이 품고 결혼 전부터 몇 번이고 돈을 요구하셨다고 아내에게 하신다고 들었어. 장인어른은
맏아들들에게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아내는 어릴 적부터 적절한 제안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만만하면서도 서러운 사이로 계속됐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가 해서 그럴 것 같아서 하고 거리를 조금 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처가 식구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차별을 당해와서 그런 것 같았고 매번 아내에게 화내는 말투로 이러라 저러라 명령하니 아내가 질려서 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장인어른께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괜히 안 보내드려서 저도 혼란이 생길까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덕 달이 시간 동안 첫 식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이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처가에 연락해서 찾아가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이 항상 뭐 하러 오냐며 처가에 올 돈이 있으면 계좌로 용돈이나 부채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자는 출가한 외인이라는 말처럼 아내가 시집을 가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난 후에 장인어른과 처남이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처난 오랜만이야. 잘했어. 두 분 안 본 사이에 라고 또래들이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사업 준비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았더니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형이 생각나서 바쁜 시간을 조금씩 쪼개며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도 처남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어디를 갑자기 가버리면 안 되니까 차리지 않겠다고 하지? 자네 앉아봐. 두 사람은 급한 소식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주방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서방, 내 딸이랑 결혼하니까 어떨까? 어떤가? 살만한가? 아니요, 너무 행복해서 좋아 죽을 만큼 좋아해요. 집사람을 왜 이제야 만나는지 후회까지요. 자네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서 그 행복의 대가로 자네 처남에게 좀 베풀면 어떨까요? 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자네가 투자를 해준다면 좋겠어요. 장인어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대출을 더 땡길 수도 있지 않나요? 은행 대출이 안 된다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사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짜로 탈라면 공짜로 받는다는 소리 아니죠. 놀랄 필요 없이 나중에 내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자까지 모두 합해서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까지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빚을 진다면 제때 갚지 못하면 신용이 크게 떨어질 거예요. 장인어른, 저는 되도록 처남의 사업 투자를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해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처남의 부채를 갚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원북에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가듯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거라고 했다가 결혼을 했으니 상황이 달라진 거겠죠. 입을 싹 닦아버리고 하는 게 사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쪼잔하게 굴지 말고 돈 좀 해주세요. 안 돼 먹을 테니까 대출 좀 받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돈을 받았다고 알겠어요. 미안해 처남.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사업을 차리면 자주 찾아와서 일을 도울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등학교만 다녀온 머리로 우리 회사 일을 도울 거라고요. 매형.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일은 손발을 고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머리를 씁니다. 무지한 자는 용감하다던데 딱 그게 당신 같네요. 여하튼 일을 도와줄 생각 말고 돈이라도 어떻게 좀 줘요? 제가 2배로 갚을게요. 저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이니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평정을 찾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요. 내 남편이 왜 내 사업 자금을 줘야 되는데? 아빠 돈 많잖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2년 동안 이제 지난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는 거, 어린 시절부터 싹수가 노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빠가 어떻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제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려 깊게 키워주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젠 정말 지치네요. 우리 이젠 그만하고요. 부모 자녀 사이의 인연을 끊으셨네요. 여보, 왜 그러세요? 얼마나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아빠, 아니면 외삼촌이 어릴 적부터 돌봐주셔서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과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이해하며 40년을 살아온 것은 모든 것을 돌아가신 엄마가 넘겨주신 채선덕 때문이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뜯어 먹으려고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이라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아내의 외삼촌이었고 처남도 의사촌이었습니다. 아내는 출생비밀과 가정사정을 털어놓았던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 장인어른의 사업장과 큰 처갓집도 모두 아내의 친어머니 유산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쌍욕을 시작했습니다. 자네 2년이나 단단히 미쳤구나. 오갈 데 없는 년을 거둬줘서 라고 말이에요. 입혀주고 먹이고 헤어졌다니 뭐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산 것은 어미에게 받은 재산 때문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그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았어 이후 라질려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진실을 밝혀 난처하게 만들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하실래요? 한마디만 더 하다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뒷면이 뭘 할 수 있는데 해볼 텐가. 해보라. 즉, 불도 없는 년이 자존심만 세 가지고 말이야. 그만 가자. 오늘 채소는 다 날려버렸어. 그러고는 천안과 함께 나가 버리셨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힌 후 제품에 기대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거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이성을 찾아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친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내는 친모가 큰 사업가라는 것과 재산을 장인어르신에게 넘겨 아내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족들은 아내의 친모의 재산으로 대저택에서 살게 되었고 아내 또한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빠와 남동생에만 사랑을 주고 본인에게는 늘 미움과 핍박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서야 저를 만나 벗어나는데 다시 반복이 되니 미칠 지경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리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언제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난 그런 것도 몰랐고 어떻게든 처가에 잘 보이려고 했네. 미안해요. 내 가정사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날 키워준 분이고 가족이었으니 좋은 마음을 드러냈어야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당할 수만 살았으니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내가 끊지 않으면 당신에게 달라붙어서 평생 괴롭힐 거예요. 아빠는 돈이 얼마나 많던지 그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인 우리 가족과의 인연을 끊을 생각이에요. 난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행동하도록 할게요. 항상 당신의 편이니까. 저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에요. 나를 동행하게 했던 내 친구들의 돈 때문에 그렇죠. 나에겐 사랑을 주었던 가족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촌 형한테 이야기할 테야. 형이 변호사인 건 당신도 알잖아. 사실 패스한 엘리트라서인 만큼 이 정도 소송은 아마 쉬울 거야. 그렇게 해줄래? 내가 받아야 할 몫을 꼭 받아내고 말할 거야.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음 날 사촌형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내의 속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촌형은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조금은 복잡해질지 몰라도 승소할 확률은 분명히 있다며 제 업무를 맡아주기로 했어. 제가 선임 비용이 없다고 말하자 형은 나중에 승소해서 큰 돈을 받을 테니 보너스로 조금만 가져주라며 이해해 주었어. 그렇게 민사소송을 시작하자 서식구들도 역시 맞소송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첫 재판에서는 처지들이 승소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촌형은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이 사안을 제기했고 1년 동안 말다툼을 계속했다. 그러더니 증거가 충분히 납득이 되었는지 판사는 처의 아내를 40년 동안 돌보았다는 보상을 제외하고 친모의 재산 절반을 받도록 명령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아내는 통장에 8억 원이 입금되었고 이전에 쌓인 산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다. 여보. 축하해요. 당신이 이겼어요. 아니, 우리가 이긴 거지?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사촌형이 많이 쓰셨어요. 나중에 식사 대접이라도 하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부터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럼 요 8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 우리 이 돈으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한편 처식구들은 8억이라는 돈을 빼앗겼다며 저와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복수해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며 온갖 막말과 욕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처음에 식구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듬해에 마음의 평온을 찾은 우리 부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닮은 천사처럼 예쁜 아기가 천사가 따로 없었죠. 어깨가 무거워진 제가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세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이 힘들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일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였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훨씬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벌어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답니다. 아내는 제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며 자기가 가진 돈이 있으니 편하게 살자고 설득했는데 저는 그 돈은 나중에 우리 딸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바라며 고집을 부려 에어컨 기사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내 역시 집에서 도는 체질이 아니어서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버는 돈으로 세 식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어서 더 바랄 것도 욕심낼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저와 아내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새 유치원에서 뛰어노는 꼬맹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찾아와 다시 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건데 이번에도 역시 돈 때문에 왔습니다. 얘야, 너희를 잘해놓고 산다어. 여기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는데 내 돈을 빼앗아가고 아주 좋게 산다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괜히 싸운 것일 거면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계집애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애비다 업달년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나와야 속이 시원하냐? 본론만 말하고 갈게. 내가 이번에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내가 나한테 빌려준 돈을 일부 돌려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야. 처음부터 내 돈은 존재하지 않았어. 내 엄마의 돈으로 잘 살았으면 평화롭게 있었을 텐데 또 내게 빚을 지도록 하려는 게 아니여. 인연이 정말 보자 보니까 DMA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준 것은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300만 원만 내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1년 안에 2배로 갚아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도 이득이 되는 조건이니 받아들이길 바래.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면 되는 거지.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내게 구걸하러 온 거네. 내가 너 같은 여자에게 구걸하러 왔다고? 돈 좀 보러 왔다고 그래? 아주 뻔뻔하네.
나는 내가 아직도 딸처럼 보여서 제안하러 왔다는 거야. 내 마음으로 낳은 자식에게 큰 기회를 주려는 거란 말이지. 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 게 아니에요? 그런 자식을 왜 학대했어요? 왜 그렇게 괴롭힌 거야? 내가 언제 널 괴롭혔다는 거래? 언제 너한테 학대했냐고? 김서방 앞에서 모욕하는 거야? 말야, 난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버러지 같으면 싹수가 그 모양이니 식구들이 다 너를 싫어하는 거야? 김서방도 얼마 안에 너한테 정이 떨어질 테니 나중에 혼자서 벽에 똥을 칠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라. 장인어른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학대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한 말이 진짜예요.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어요. 아, 그럼 진작에 말을 해야지 그랬어? 예전에 소송 걸었을 때 학대까지 당했다고 했으면 저 집구석을 완전히 망하게 해줬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에요. 학대는 그냥 한 소리였어.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라 막 나온 거야? 어쨌든 그렇게 겁을 주었더니 알아서 나갔잖아. 다신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 잊어버리자. 그래, 다음에 혹시라도 찾아오면 내가 가만 있지 않을게. 그동안 당신을 키워준 분이라 참았는데 나도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알겠지? 다행히 장인어른의 방문은 흐지부지 잊혀지게 되었고 저희 세 식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건강도 잘 챙기고 운동도 자주 했었는데요. 아내가 몇 주 전부터 소화 안 좋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3기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암이 전이되지 않아 수술로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슬퍼하지 않고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매일 밝은 얼굴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5시간 후 나온 아내는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는데 잘 버텨주어서 며칠 만에 몸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항암 치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제발 항암 치료를 멈추게 해달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가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아실 거예요. 물도 마시지 못하는 건 기분에다가 온몸이 찢어지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니 힘내라는 말을 결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미룰수록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며 계속해서 설득했고 저와 아내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는 다시 용기를 내어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잘 버티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보, 끝까지 버텨줘. 당신이 없으면 나와 우리 딸은 불행해지고 말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없으면 세상과 도래해야지. 농담하지 말고 내 말 새겨 들어줘. 당신이 지금 누구보다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주면 다시 우리